나는 지금도 내 자식이 밥은 잘 먹는지 걱정돼요. 그런데 그 아이는 나를 잊은 것 같아. 고려장 한때는 전설 속 이야기라 생각했습니다. 늙고 병든 부모를 산속 깊은 곳에 버리던 시대. 그건 먼 옛날의 이야기, 미개한 풍습이라 여겼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다시 그 말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이름으로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부모를 버린 자식이 나쁘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 단순할까요? 그 자식들 역시 하루하루 생계를 위해 일터로 내몰립니다. 치솟는 물가, 끝이 없는 빚, 돌봄 제도는 턱없이 부족하고 누구도 함께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버림은 어느새 생존의 선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단지 가족의 붕괴가 아닙니다. 이건 사회의 붕괴입니다. 돌봄의 책임을 가족에게만 떠넘긴 사회, 노인의 삶을 부담으로 여기는 문화, 그 속에서 부모와 자식은 서로를 원망하며 멀어져 갑니다. 당신은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이 집에 있어도 되는 걸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 있습니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매일 아침 그 질문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김지룡, 73. 40년을 버스 운전대를 잡았던 사람입니다. 새벽 첫 차부터 막차까지 수천 명의 승객을 태우고 내렸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아들 집 거실 소파에서 눈을 뜹니다. 허리가 뻐근합니다. 소파 쿠션이 낡아서 용수철이 등을 찌릅니다. 하지만 그는 소리내지 않습니다. 이미 몇 달째 불평 없이 이 자리에서 자고 있습니다. 5시 30분 며느리가 일어나는 소리가 들립니다. 지룡은 재빨리 이불을 개고 소파를 정리합니다. 마치 손님처럼 흔적을 지우려는 것처럼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옵니다. 그녀는 지룡을 보고 짧게 눈을 마주친 뒤 아무 말 없이 냉장고 문을 엽니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응, 일찍 자서 그런가 봐. 밥은 내가 할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괜찮다는 말. 그 말 속엔 거절보다 더 차가운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지룡은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소파 끝에 앉습니다. 그의 자리는 늘 거기였습니다. 소파 끝, 아무도 앉지 않는 구석. 아침 7시 온 가족이 식탁에 모입니다. 아들, 며느리, 그리고 중학생 손자. 지룡은 식탁 한쪽 끝에 앉습니다. 그 자리는 원래 그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예전엔 아들이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가장 구석진 곳에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오빠, 오늘 야근이라며? 저녁은 어떡하려고? 그냥 회사에서 먹을게. 밥값도 아낄 겸. 지룡은 국을 떠먹으며 그 대화를 듣습니다. 밥값 아낀다는 말에 그는 수저를 든 손에 힘이 빠집니다. 손자는 스마트폰만 봅니다. 할아버지가 말을 걸어도 고개조차 들지 않습니다. 준호야, 요즘 학교는 어때? 그냥요. 그냥. 그 한마디에 지룡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는 밥을 다 먹지도 못하고 수저를 내려놓습니다. 배가 고픈 게 아니라 마음이 고팠기 때문입니다. 식사가 끝나고 아들은 출근하고 손자는 등교합니다. 며느리는 설거지를 하며 작게 한숨을 쉽니다. 지룡은 그 한숨 소리를 듣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당신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아파트 단지 사이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갑니다. 그들은 모두 어디론가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지룡에겐 갈 곳이 없습니다. 나도 예전엔 바빴는데. 그의 목소리는 공기 속에 흩어졌습니다. 누구도 듣지 않는 혼잣말. 그것이 요즘 그의 유일한 대화였습니다. 지룡은 이 집에 들어온 지
이제 석 달째입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집에서 사세요. 그땐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환대와 동정은 다르다는 것을,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이 때론 가장 무거운 짐이 된다는 것을. 그의 하루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누군가에겐 끝처럼 느껴졌습니다. 오후 2시, 지룡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아침 식사 이후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는 TV 리모컨을 짚습니다. 하지만 켜지 않습니다. 소리가 나면 며느리가 불편해할까봐. 그는 그저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마치 공기처럼, 눈에 띄지 않으려는 것처럼. 며느리가 빨래를 들고 복도로 나옵니다. 지룡의 낡은 내복 한 벌이 빨래 더미 맨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보고 작게 한숨을 쉽니다. 빨랫감도 참. 그 말이 끝까지 이어지진 않았지만 지룡은 알아들었습니다. 많다는 말, 그의 존재가 짐이라는 뜻. 지룡은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합니다. 거울 속 자신을 봅니다. 주름진 얼굴, 구분 등, 그리고 어딘가 미안해 보이는 눈빛.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저녁 6시, 손자 준호가 학원에서 돌아옵니다. 무거운 가방을 던지고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습니다. 지룡은 반갑게 말을 겁니다. 준호야, 왔니? 오늘 학원은 어땠어? 할아버지, 방 좀 지나갈게요. 손자는 할아버지를 스쳐 지나갑니다. 마치 장애물을 피하듯. 지룡은 그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예전엔 자신의 무릎에 앉아 할아버지하고 웃던 아이. 하지만 지금 그 아이는 할아버지를 피합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습니다. 그래, 바쁘겠지. 저녁 식사 시간. 아들이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지만 대화는 없습니다. 며느리가 국을 퍼주며 아들에게 말합니다. 여보, 준호 학원비 또 올랐대요. 이번 달은 좀 빡빡할 것 같아요. 알아. 나도 알아. 보너스 나오면 어떻게든 해볼게. 지룡은 밥을 먹다 말고 수저를 내려놓습니다. 학원비, 생활비, 그 말들이 그의 귓속을 맴돕니다. 그는 자신이 매달 아들에게 얼마나 부담을 주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국민연금 나오면 조금이라도 보탤게. 아버님 연금으로 뭘 하시겠어요? 병원비도 모자랄 텐데. 그 말은 사실이었지만 너무 차갑게 들렸습니다. 지룡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아들도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습니다. 식탁 위에 침묵이 그 어떤 말보다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밤 11시, 모두가 잠자리에 듭니다. 김지룡만 거실 소파에 누워 있습니다. 불을 끄고 천장을 바라봅니다. 형광등 자국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는 가만히 눈물을 흘립니다. 소리 내지 않고 이불 속에서 조용히. 여보, 당신이 보고 싶소? 내가 이렇게 된 걸. 당신이 봤으면 뭐라고 했을까? 그의 아내는 1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지룡의 세상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집도 목적도 자리도 없는 사람. 그는 이제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며느리와 아들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립니다. 여보, 이거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솔직히 우리도 힘들어요. 나도 알아. 조금만 기다려봐. 방법을 찾아볼게. 지룡은 그 소리를 듣고 이불을 머리까지 끌어올립니다. 듣고 싶지 않았지만 들려버렸습니다. 방법을 찾아본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룡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의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서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라 짐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그 깨달음은 죽음보다 더 아팠습니다. 토요일 아침 거실 한가운데 낡은 여행 가방이 놓여 있습니다. 지룡의 것입니다. 아들이 어젯밤 꺼내 놓았습니다. 아버지, 짐 좀 싸두세요. 그 말과 함께 지룡은 새벽부터 짐을 쌌습니다. 40년을 살아온 흔적이 작은 가방 하나에 다 들어갔습니다. 낡은 내복 서너 벌, 아내의 사진 한 장, 그리고 버스기사 시절 받은 모범 운전자 표창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며느리와 손자는 일부러 외출했습니다. 이별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저도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괜찮다. 나도 알고 있었어. 너희도 힘든 거 괜찮다는 말. 하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커피 잔을 잡은 손끝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아들은 봉투 하나를 꺼냅니다. 그 안에 몇 장의 지폐가 들어 있습니다. 이거 당분간 쓰세요. 제가 형편이 나아지면 꼭 모셔올게요. 그래. 고맙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분간이 영원히 될 거라는 것을, 그 꼭이 결코 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아들이 운전하는 차 안, 지룡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깨끗한 아파트 단지가 점점 멀어집니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낡은 동네로 향합니다. 간판도 빛바랜 곳, 사람들도 지쳐 보이는 곳. 여기 방이 저렴하대요. 관리비도 별로 안 나오고. 그래. 지룡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저렴하다는 말이 마음을 더 저렴하게 만들었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오래된 쪽방촌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건물, 삐걱거리는 철제 계단. 아들이 가방을 들고 앞장섭니다. 3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둘 다 말이 없습니다. 복도는 좁고 어둡습니다. 벽지는 곰팡이 냄새가 나고 형광등은 깜빡거립니다. 여기에요, 아버지. 문이 열립니다. 2평 남짓한 공간. 낡은 싱크대 하나, 작은 창문 하나, 그리고 혼이불이 깔린 바닥. 지룡은 가만히 서 있습니다. 40년을 버스 운전대를 잡으며 가족을 먹여 살린 사람. 그 사람의 마지막 자리가 이렇게 좁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미안해요. 제가 무능해서. 됐다. 그만해. 너도 힘든 거 나도 안다. 지룡은 아들의 어깨를 한번 두드립니다. 그 손길이 떨렸지만 이제 가봐라. 준호 데리고 외식이라도 해. 가족끼리 시간 보내고. 네. 아버지. 전화 자주 드릴게요. 아들은 뒤돌아 나갑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점점 멀어집니다. 지룡은 문 앞에 서서 그 소리를 끝까지 듣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소리가 완전히 사라졌을 때 지룡은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문을 닫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햇빛이 가늘게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 빛은 방 안을 밝히기엔 너무 약했습니다. 그는 가방을 내려놓고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이게 끝인가? 그의 목소리가 텅 빈 방에 울립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습니다. 창밖에선 까마귀가 울고 복도에선 누군가의 기침 소리가 들립니다. 지룡은 무릎을 안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잠깐만 계세요. 아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룡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잠깐이 영원히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날 한 아버지는 가족이라는 이름에서 지워졌습니다. 살아있지만 이미 버려진 사람. 현대판 고려장은 그렇게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12월 쪽방촌에 겨울이 왔습니다. 지룡이 이곳에 온 지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옵니다. 신문지를 구겨 넣어봐도
추위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는 혼이불을 몸에 두르고 벽에 기댄 채 앉아 있습니다. 벽에 붙은 달력엔 빨간 동그라미가 몇 개 그려져 있습니다. 아들이 전화한 날입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세요? 짧지만 따뜻한 목소리. 하지만 지금 마지막 동그라미는 3주 전입니다. 오늘은 올까? 그는 매일 그렇게 중얼거립니다.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습니다. 화면엔 부재중 전화도 문자도 없습니다. 그저 텅 빈 화면만이 그를 바라볼 뿐입니다. 아침 7시 지룡은 복도 끝 공동 화장실로 향합니다. 거울 속 자신을 봅니다. 2달 만에 살이 많이 빠졌습니다. 뺨은 푹 꺼지고 눈빛은 생기를 잃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늙었나? 그는 찬물로 얼굴을 씻습니다. 뜨거운 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손이 시려도 참아야 합니다. 복도를 지나며 다른 쪽방 문들을 봅니다. 모두 닫혀 있습니다. 이곳엔 그와 비슷한 사람들이 삽니다. 갈 곳 없는 노인들, 가족에게 버려진 사람들. 하지만 그들조차 서로에게 말을 걸지 않습니다. 각자의 고독 속에 갇혀 그저 하루하루를 견딥니다. 오전 10시, 지룡은 골목 끝 구멍가게로 갑니다. 주머니 속 1,000원짜리 몇 장을 조심스럽게 꺼냅니다. 아들이 준 돈은 벌써 바닥이 보입니다. 방세, 전기세, 그리고 약값. 손에 쥔 돈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컵라면 하나요? 네, 하나요. 그는 컵라면 하나를 사서 방으로 돌아옵니다. 물을 끓여 부어 넣고 3분을 기다립니다. 그 3분이 하루 중 가장 따뜻한 시간입니다. 뚜껑을 열면 뜨거운 김이 올라옵니다. 그는 그 김으로 손을 녹입니다. 이것도 감사하지 뭐. 오후가 되면 그는 창가에 앉습니다. 골목길을 오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학교 가는 아이들, 출근하는 젊은이들, 장 보러 가는 주부들, 모두가 어딘가로 향하고 있습니다. 목적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박철수에겐 갈 곳이 없습니다. 민수야, 너 잘 지내고 있지? 그는 전화를 걸까 말까 수십 번 망설입니다. 하지만 결국 걸지 못합니다.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괜찮다고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서 휴대폰을 다시 내려놓습니다. 화면이 꺼집니다. 그의 하루도 그렇게 꺼져갑니다. 밤 9시, 지룡은 이불 속에서 기침을 합니다. 콜록, 콜록. 감기가 걸렸습니다. 찬바람을 맞아서 제대로 먹지 못해서 손으로 입을 막고 기침을 참습니다. 옆방에 피해를 줄까봐 약 사 먹어야 하는데, 하지만 주머니엔 2,000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 컵라면 값. 그는 눈을 감습니다. 그냥 참기로 합니다. 그렇게 버티기로 합니다. 그날 밤 첫눈이 내렸습니다. 하얀 눈이 골목을 덮고 세상을 조용하게 만듭니다. 지룡은 창문 너머 그 눈을 바라봅니다. 예전엔 손주와 함께 눈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아들은 사진을 찍어주고 아내는 따뜻한 코코아를 만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기억들은 너무 멀리 있습니다. 여보, 당신이 그립소.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하오? 그의 목소리는 눈 내리는 밤 속으로 사라집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는 목소리, 아무에게도 닿지 않는 외침. 그날 밤 지룡은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눈을 감으면 얼마나 편할까? 그 생각이 마음속에 스며들었고 추위보다 더 깊이 그를 얼렸습니다. 새벽 4시, 아들 민수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낯선 번호. 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받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김지룡 씨 보호자이십니까? 환자분이 쓰러져서
지금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그 순간 민수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민수는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응급실 복도는 차갑고 밝았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김지룡 환자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아들입니다. 3번 침대요. 의사 선생님이 곧 오실 거예요. 민수는 커튼을 젖히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아버지가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눈을 감은 채 얼굴은 창백하고 손은 뼈만 앙상합니다. 2달 만에 본 아버지는 거의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변해 있었습니다. 아버지. 지룡이 천천히 눈을 뜹니다. 흐릿한 시선으로 아들을 바라봅니다. 민수야, 아버지, 왜 이렇게 되셨어요? 왜 연락 안 하셨어요? 괜찮아, 나 괜찮아. 너한테 짐 되기 싫어서. 그 말에 민수의 가슴이 찢어집니다. 괜찮다는 말, 짐이 되기 싫다는 말,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나옵니다. 민수는 복도로 나가 의사와 마주합니다.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영양실조에 폐렴까지 왔고요. 제때 병원에 안 오셨으면 죄송합니다. 보호자분이 더 신경 쓰셨어야죠. 혼자 사시는 어르신은 특히 더 위험합니다. 그 말이 민수의 가슴을 찌릅니다. 신경 쓰지 못했다. 아니, 신경 쓰지 않았다. 바쁘다는 핑계로, 힘들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외면했습니다. 민수는 다시 침대 곁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습니다. 그 손은 너무 차갑고 너무 가벼웠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집으로 가요. 우리 집으로 돌아가요. 아니야, 괜찮아. 너희도 힘든 거 나도 알아. 나는 이제 편하고 싶구나. 아버지, 제발이요.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하지만 지룡은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그의 얼굴엔 평온함이 떠올랐습니다. 마치 오랜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민수야, 너는 좋은 아들이었어. 아버지가 미안하다. 아버지. 그날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룡은 그 햇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아들의 손을 잡은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아버지의 쪽방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자 컵라면 몇 개와 낡은 옷가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달력 하나, 빨간 동그라미가 쳐진 날짜들, 마지막 동그라미는 1달 전이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기다리셨구나.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현대판 고려장. 그 말은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 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양원으로 보내지고 쪽방촌으로 밀려나고 아무에게도 기억되지 못한 채 홀로 떠나는 부모들. 우리는 그들을 버린 게 아니라고 변명합니다. 바빠서, 힘들어서, 어쩔 수 없어서. 하지만 그 변명들 뒤에 숨은 진실은 우리가 그들을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전화 한 통, 그게 어렵습니까? 오늘, 지금 당장 그 전화를 하십시오. 너무 늦기 전에. 후회는 언제나 늦게 찾아오니까요. 오늘도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